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인플레이션 시기의 주식시장 어떻게 움직일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렸죠. 1960년부터 90년까지 30년 동안에 미국 주식시장 주가지수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렇게 쉽게 완전히 안정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몇 번 반복하는데 이 30년 동안에 보시면 4번의 물가 상승과 다시 이게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이런 이제 커브가 4개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때랑 비슷하게 돈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돈을 많이 빌렸죠. 1960년대 베트남 전쟁하면서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달러를 풀어놓은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 달러와 풀려있는 이 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돈이 불타서 없어지겠습니까? 사라지겠습니까? 대규모 경기 침체가 오거나 전쟁이 대규모로 확산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돈이 사라지겠죠. 탄생한 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돈을 누군가가 벌어가겠죠. 누가 벌어가겠습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벌어갑니다. 주가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돈을 가져갈 것이고 유가를 올린다고 한다면 오페크 국가들이 그 돈을 가져갈 겁니다. 왜 1970년대 중동전쟁이 발생하고 2차례 오일 쇼크가 발생하고 유가가 그렇게 많이 튀었느냐? 돈이 그 전에 풀려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가가 그렇게 올라갈 수도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역으로 좀 추산을 내보면 그런 생각도 가능합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베트남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는데, 우리가 카르텔을 잘 만들어가지고 유가 공급을, 원유 공급을 컨트롤하고 유가를 올릴 수만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가져간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 중동 산유 국가들은 그런 걸 잘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챙겼습니다. 지난 10년 이상 동안에 돈이 또 많이 풀렸기 때문에 다들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에너지 문제가, 에너지 가격 상승이 작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자산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많이 갖고 있다. 다 마찬가지죠. 집값을 올릴 수 있으면 이 엄청나게 풀린 돈을 나의 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가진, 그게 에너지를 가졌던, 집을 가졌던, 뭔가 공급이 한정적인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들은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가격을 올릴 수 있으면 좋겠네. 어떻게 올리지? 이런 것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 돈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대규모 경기 침체, 2, 3년 동안에 경제가 완전히 경제가 얼어붙는 그런 대규모 경기 침체 또는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는 그런 시기를 거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물가 상승률이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몇 번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4번이었죠. 자, 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사라지지 않고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여러 번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일까? 제가 전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의 전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주식시장을 해요. 기업은 매출을 하잖아요. 기업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팝니다. 이 물건과 서비스의 가격도 기본적으로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물건을, 서비스를 더 팔기 위해서 임금도 많이 올라가고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액은 증가하는데 비용도 같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이익을 내기가 어려워요.
근데 결국 주식시장 주가는 순이익의 함수잖아요. 순이익이 증가해야지만 그 기업이 아무리 매출액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뭐 남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손해보는 장사를 한다고 한다면 결국 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증가해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것인데 지금은 매출액은 증가하지만 비용이 같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증가하지 못하는 오히려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겠죠. 근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언젠가 진정되면 언젠가 다시 안정이 되면 그때 매출액은 이미 늘어나 있죠. 물가는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증가해 있는 거죠. 다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물가가 얼마나 더 올라갔느냐 떨어졌느냐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인데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가 물가 상승률이 결국 언젠가는 완전히 안정되는 이 그림에서 1980년대 중반쯤 오게 되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내려오죠. 내려와서 이제는 4, 5% 밑에서 계속 머뭅니다. 이런 시기가 오게 되면 기업은 매출액은 증가해 있죠. 근데 이제 비용이 그때부터 비용을 절감하고 비용을 줄여서 순이익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런 시점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주가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걸 관찰하고 있냐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고요. 비용이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걸 관찰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주력 수출품들이 그렇습니다만 아시아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생산하는 수출하는 주력 수출품들의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디램 가격이 대표적이죠.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다 이 산업화를 하면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소비재들을 생산하는데 또는 거기에다가 소비재 생산하는 기업에 자본재를 공급하는 그런 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경기에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인플레이션이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쓰는 게 경기에 민감한 것들을 덜 쓰게 되거든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지출을 그렇게 증가시키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은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가격을 깎아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래서 전 세계 수출 증가율을 보면 다들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물건을 똑같이 팔아도 양은 똑같아도 금액은 증가하잖아요. 수출 금액의 증가율이 플러스 10% 뭐 20%씩 그러거든요. 근데 아시아 국가들은 마이너스예요. 일본, 한국, 중국, 인도 제로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폭도 마이너스 10%씩 나는 나라들도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른 대륙의 국가들은 그러지 않아요. 아시아 국가들이 아주 특이하게 이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소비재를 주로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산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아시아 국가들 제외한 국가들의 기업들 물론 뭐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그렇지 않은 기업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에 주목하자. 매출액이 증가하지 못한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끝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을 우리가 쭉 따라가면서 볼 건데 자, 그렇다고 해서 이익을 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할 것 같아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은 굉장히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촐싹됩니다. 물가 상승이 쭉 올라갈 때 주가가 쭉 떨어졌다가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 다시 주가가 쭉 올라가요. 그걸 몇 번씩 반복을 한 게 1960년대, 70년대까지, 80년 초반까지의 주식시장의 반응입니다. 아니 그냥 물가 상승률이 완전히 낮아질 때까지 완전히 낮아지면 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언제까지 지를지 모르니까 주가가 이러겠죠. 이익이 못 나는 거예요. 근데 일단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고 나면 이익이 이만큼 증가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시기가 뭐 1년일지 10년일지 모릅니다만 요 시기 동안 주가가 요것의 중간값 정도로 계속 이렇게 가 있으면 어떨까요? 계속 이렇게 요 중간쯤으로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촐싹될 게 아니고 뭐 요 중간까지 물가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그냥 요 중간으로 주가가 유지되면 어떨까요? 근데 주식시장은 절대 그러진 않겠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물가 상승률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는 걸까? 물가가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그만한 이러면 물가가 안정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걸 따라서 막 시장이 그쪽으로 으르르 갔다가 아니라고 하면 또 으르르 또 갔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왜 반복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주로 생각을 했죠. 한 가지는 인간의 심리라는 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봤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주식시장 역사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값을 생각해서 안정적으로 주식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일까? 먼저 인간 심리, 왜냐하면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신이 만든 작품이 아니거든요. 신이 질서를 넣어놓은 게 아니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인간 심리가 이 안에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을 볼 때 인간 심리라는 관점에서 많이 봅니다.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을 보면서 여기 주식시장과 굉장히 비슷하겠구나. 아일랜드 사람 사뮤엘 바케트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이게 이제 연극으로 만들어져 있는 글이죠. 거기 보면 등장인물도 몇 명이 없어요. 그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무대 하나에 나무 하나 있고 사람 몇 명이서 그냥 왔다 갔다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연극이라고 합니다. 뭐 무대가 바뀌지도 않아요. 똑같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도 똑같은 두 명이 계속 등장합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두 사람이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의 연속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는 대화의 연속입니다. 할 일도 없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양치기 소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고도씨가 오늘은 다른 일 때문에 못 오시고요. 내일 오신답니다. 라고 양치기 소년이 떠나면 이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한 대화를 나누던 두 사람이 오늘은 고도씨가 오지 않는데 하고 돌아갑니다. 다음에 또 와요. 또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참을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또 그 소년이 와서 고도씨가 오늘 못 오신답니다 라고 하고 또 이 사람들은 오늘 못 오신대 내일 오시려나? 또 떠납니다. 반복되는 일상, 무의미함, 단조로움, 무익함 이런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죠. 거기 등장하는 고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늘 높이 올라갔다라는 뜻이 아니고 뭐 어떤 이름으로 나오는데 고도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서 고도라는 어떤 존재가 오면 달라질 것 같다. 이 일상의 단조롭고 무의미함이 색깔이 입혀지고 뭔가 좀 찬란해지고 뭔가 의미 있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현대인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작품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주식시장도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심리가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인플레이션이 끝날 거야. 그러면 이익이 크게 증가하겠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믿음에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의 완전한 안정이 내일일지, 내년일지, 10년 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 등장하는 두 사람이 매일매일 그 자리에 와서 고도시가 오기를 기다릴 게 아니고 고도시가 왔답니다라고 하면 그때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기다리지를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거기에 또 양치기 소년이 등장하죠. 왜 양치기 소년이 등장할까요? 계속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그 똑같은 거짓말을 들으면서도 이번에는 물가가 안정될 거야. 주가가 올라갑니다. 이번에 물가가 안정되는 게 아니겠구나. 제가 볼 때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5%대까지 내려와 있죠. 이게 이제 유가가 작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집값. 그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오페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자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갖고, 야, 저렇게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을 가격 올리면 될 거야. 그게 우리한테 오는 거지. 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이 금방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 어쩔 수 없군. 금리가 내려가기는 어렵고 또 올라가겠군. 라고 하면서 또 그 고도를 기다리며 등장하는 두 주인공처럼 또 돌아갔다가 또 이제 주가가 바닥일 것 같아 라고 하면 또다시 나와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가는 동안에 고도시가 금방 올 것 같아 라고 대화를 나누다가 또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때문에 또다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면 지금 5.7%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데 제가 볼 때 4%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으로는 더 이상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연준이 지난주에 미국이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시장의 기대가 급격하게 바뀌고 있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쭉 내려가지고 이제 완전히 안정된 세상, 고도시가 드디어 등장하시는구나 라고 기대하다가 허걱 아닐 수도 있겠다. 연준의 이사들이 나와서 금리를 낮출 가능성보다는 금리 인상을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겠다. 연준 이사라고 미래를 아는 건 아니고 고도시가 언제 오는지는 모르죠. 이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시장은 금리 인상 금방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금리 인하라는 찬란한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연준 이사들은 금리 인상을 3월 달에 멈추긴 하겠지만 하반기에 가서 또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은 이러저러한 잡음을 빼고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고 난 다음에 다시 오자. 주식 잊어버리고 그냥 냉동 보관했다가 물가가 완전히 안정되고 난 다음에 오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매번 그 자리에 와서 또 기다리는 그것이 인간 심리이기 때문에 주가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던 것 같아요. 아마 이번에도 그러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인간은 바뀌지 않았을 테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역사적인 관점인데 중세시대 주식시장은 없었죠. 근데 중세시대 때 주식시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19세기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920년대 이제 다들 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죠. 주식시장에 거대한 버블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버블 붕괴가 발생하기 이전에 1920년대는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호황이었죠. 로링 트웬티스라고 해서 포효하는 질주하는 20년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이기도 하죠. 미국으로 유럽에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밀려 들어왔고 개츠비가 유럽에서 돈을 벌어와서 미국에 와서 매일 파티를 여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사랑 이야기들을 빼고 보면 유럽에서 미국으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왔고 미국은 매일매일 파티를 열 만큼 풍요롭고 그런 시절을 지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1920년대인데 그 1920년대를 연 여러 가지 신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주식시장에 대한 새로운 이론이 등장합니다. 케인스가 그 이론을 보고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새로운 시대다. 주식에 대한 새로운 시대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걸 1936년 케인스의 대표적인 저작이죠. 일반 이론에 잠깐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일반 이론에 있는 표현을 보면 뮤지컬 체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게임 하잖아요.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은 열심히 춤을 치다가 음악이 멈추면 의자를 하나 잡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의자는 사람 숫자보다는 좀 적어요. 이런 음악과 의자의 비유를 케인즈가 듭니다. 아니, 그냥 춤도 안 추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음악이 울릴 때는 사람들이 춤을 춥니다. 그냥 계속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음악이 울리면 그 음악이 멈출 거라고 하는 거를 뭐 좀 있다가 멈출 거라는 걸 알지만 굳이 춤을 추러 나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더 얻을 게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돈이 이렇게나 깔려 있는데 내가 그냥 의자에 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저 돈을 구하러 가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가 또 음악이 멈추면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금리 인상이 또다시 나타나게 되면 다시 의자로 돌아와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굳이 음악이 울리는 동안은 춤을 추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랬다가 그 음악이 멈추면 다시 돌아와서 의자에 앉는데 의자를 찾지 못하면 크게 손실을 보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케인즈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시장이 이런 식의 게임을 할까? 케인즈는 그 일반 이론을 보면 이걸 이제 미국식의 새로운 투자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전에 영국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식의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배당 얼마 줄 수 있겠네. 그러면 거기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굳이 물가 상승이 올라간다 떨어진다에 주가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저거 사볼까 이거 사볼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돈이 들어오고 미국 투자자들의 문화가 영국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음악이 울리면 춤을 추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주식시장은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게 장기적인 어떤 것에 집중해서 그것만, 그러면 뭐 지금은 이익이 이렇고 앞으로 이익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이익이 이럴 수 있으니 그 중간쯤으로 가자를 언제부터 안 했느냐. 뭐 예전부터라도 인간 심리 때문에 그런 것 좀 있었겠습니다만 주식시장 전반에 그런 게 퍼진 거는 1920년대 새로운 투자 문화의 등장, 그리고 유동성이 퍼져나가면서, 그게 처음에는 유럽에서 미국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생겼고, 1930년, 29년, 30년 대공황을 겪으면서는 그냥 중앙은행이, 그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중앙은행이 또다시 이런 대공황이 발생할 걸 두려워해서 그냥 뭐 하면 그냥 돈을 풀어줘 버리는 거예요. 뭐 하면 돈을 풀어줘 버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의자에 앉아있지 않는다. 음악이 울리는 동안은 밖에 나가서 춤을 춘다.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시기죠. 인간 심리도 그렇고 바뀐 문화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1960년대, 70년대 나타났던 현상이 거기서 끝인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겠는가? 이번에도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는 동안에 지금처럼 주가 올라가다가 사람들은 그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게 어느 쯤에서 끝날까? 저는 4점 얼마에서 끝날 것 같아요. 거기서 더 이상 못 내려갈 것 같습니다. 물론 뭐 톡톡톡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4점 몇 %가 되면 그게 4% 중반일지 초반일지는 그거는 이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이 5% 중후반이니까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쯤 되면 사람들이 좀 발빠른 투자자들이 이제 음악이 멈출 때가 다 돼간다. 그러면 내가 의자를 잡아야 될 텐데, 그러면 내가 어디쯤에 가 있어야지. 야,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은 지금 여전히 음악과 춤에 심취해 있네.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음악이 멈출 때를 대비해서 의자 가까이. 그리고 저 사람 보니까 저 의자 잡을 모양이네. 그러면 나는 이 사람이 몇 명이지? 7명. 요 앞에 있는 의자가 8개, 9개. 까딱 잘못하면 내가 이 앞쪽에 있는 의자를 못 잡을 수 있겠네. 처음부터 저쪽에 좀 멀리 있는 데까지 뛰어가서 멀리 있는 의자를 잡아야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주식시장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는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